한국 드론 하나가 미국 군사기지 전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총알도 폭탄도 아닌 카메라 달린 작은 기계 하나가 30년 경력의 미군 고문관을 완전히 굴복시켰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자존심 센 미국 군인이 한국 기술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충격적인 현장. 그 뒤에는 목숨을 건 8살 아이와 절망에 빠진 아버지, 그리고 2,000명을 위협한 사상 최악의 재난이 있었어요. 몽골 대통령도 CNN도 전 세계가 주목한 이 기적 같은 이야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아르슬란입니다. 몽골 헨티 아이막의 34살 유목민이자 작은 부족의 지도자죠. 조상들이 800년 동안 지켜온 이 땅에서 양떼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해질녘 황금빛 초원에서 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양털에 붙은 이슬을 털어내고 염소들이 너무 멀리 가지 않았는지 확인하죠. 하지만 요즘 이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불안감이 자꾸 올라왔어요. 어제 저녁 양떼를 게르 근처로 모으는데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평소보다 차갑게 불어왔고요. 다가올 겨울이 예년보다 혹독할 거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보, 조드가 올 것 같아요. 아내 바트채책이 새끼 양을 품에 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드. 몽골 유목민에게는 죽음과 같은 말입니다. 혹한과 폭설이 몰아치면 가축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어요. 8살 아들 탱그리가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점점 변화하는 기후, 줄어드는 목초지, 그리고 늘어나는 맹수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기 큰 차가 와요. 탱그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저 멀리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군용 트럭이 보였습니다. 트럭에서 몽골 정부 직원 2명과 건장한 서구인이 내렸어요. 아르슬란 동지,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몽골 행정부 직원이 먼저 다가왔어요. 바타라는 이름의 국방부 협력과장이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브라이언 윌슨 씨, 미국 국방부 소속 군사고문이에요. 50대 중반의 브라이언이 유창한 몽골어로 인사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의 찬강직함이 있었습니다. 늑대나 곰 같은 맹수로부터 가족과 가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바타라가 트럭 뒤쪽을 가리키자 검은 상자들이 보였어요.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M사 소총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것처럼 이것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바타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가운 금속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만 저희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바타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르슬란 동지, 정부에서 특별히 배려한 건데요. 다른 방법이라니요? 현실을 봐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없어요. 브라이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맹수를 쫓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일행이 떠나고 난 후 저는 게르 안화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활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어요. 80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과 변화하는 세상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가축,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을 지키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며칠 후, 그 답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흘 후 아침, 게르 밖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브라이언의 군용 트럭과는 다른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흰색 SUV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에서 젊은 몽골 여성이 먼저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에르덴치맥이라는 과학기술부 협력 담당관이었어요. 그 뒤로 30대 초반의 동양인 남자가 내렸죠. 키는 중간 정도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브라이언과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겸손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르슬란 씨,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김민준 박사님이에요. 에르덴치맥이 저에게 소개했어요. 김민준은 어설프지만 정중한 몽골어로 인사하며 드론 기술을 소개하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준이 차 뒤에서 검은 케이스를 꺼냈어요. 브라이언의 총기 상자보다 훨씬 작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날개를 접은 채로 가지런히 놓여있는 기계가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가축 관리와 날씨 예측이 가능해요. 김민준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에른츠맥도 21세기 몽골은 전통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열정적으로 드론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바로 제가 원하던 해결책과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결국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 아니냐고 물어보자 김민준이 잠시 고개를 숙이며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평화를 위해 쓰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때 브라이언이 바타라와 함께 나타났어요. 언제 온 건지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브라이언은 또 다른 장난감이라며 비아냥거렸고 바타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미국 총알이 더 싸고 정확합니다. 브라이언의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바타라는 30년간 검증된 미국 기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에르덴침에게 표정이 굳어졌어요. 같은 몽골 정부 직원이지만 바타라와는 확연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총이나 드론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김민준이 실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에르덴치맥도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먼저 시연을 보라고 제안했지만 브라이언은 시간 낭비라며 코웃음을 쳤어요. 현실적인 사람은 결국 총을 선택할 겁니다. 브라이언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네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만 정작 제가 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의 총기는 즉각적이지만 일시적인 해결책 같았고 김민준의 드론은 혁신적이지만 복잡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기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며칠 후 그 모든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질 사건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후 오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탱그리는 게르 주변에서 어린 양들과 뛰어놀고 있었고 저는 바트 채책과 함께 겨울 준비를 위한 건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따뜻한 오후였어요. 아빠, 저 언덕 너머로 가봐도 돼요? 탱그리가 동쪽 언덕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평소 같으면 안 된다고 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마음이 너그러웠습니다. 언덕 너머에는 작은 개울이 있어서 아이들이 가끔 물놀이를 하곤 했거든요. 멀리 가지 말고 해지기 전에 돌아와. 제가 손을 흔들어 보내며 말했어요. 탱그리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해가 지평선에 걸리기 시작했는데도 탱그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개울에서 놀다가 시간을 잊었거나 어디선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두워지면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탱그리가 아직 안 왔어요. 바트 채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즉시 말에 올라타고 동쪽 언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개울가에 도착했지만 탱그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발자국만 몇 개 보일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아이가 길을 잃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늑대나 곰 같은 맹수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워요. 탱그리, 탱그리.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부족 사람들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곧 10명 정도의 어른들이 모여들었고 우리는 초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절망감이 더해졌어요. 몽골 초원의 밤은 상상 이상으로 춥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 8살 아이가 홀로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계속 수색했지만 광활한 초원에서 작은 아이를 찾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새벽 3시쯤 몽골 경찰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별다른 장비 없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헬기나 수색견 같은 전문 장비는 울란바토르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였어요. 아르슬란 씨, 일단 수색 범위를 넓혀봅시다. 경찰관이 말했지만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끝없는 초원에서 어린아이를 찾는다는 건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탱그리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줄어들었어요. 바트 채책은 게르에서 울고 있었고 저는 텅 빈 초원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브라이언이 준 총도
김민준이 보여준 드론도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하늘의 신이시여, 제발. 저는 조상들이 믿어온 탱그리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초원은 침묵으로만 답했어요. 새벽 5시, 저는 게르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밤새 수색했지만 탱그리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부족 사람들도 모두 지쳐 있었어요. 바트채책은 울다 지쳐 잠들었고 저만 홀로 절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준의 흰색 SUV였습니다. 에르렌 치맥과 함께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김민준의 얼굴에는 심각함과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아르슬란 씨, 소식 들었습니다. 김민준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에르덴 치맥이 상황을 설명해줬던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즉시 드론을 띄워보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틀 전만 해도 거부했던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김민준이 트럭에서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드론뿐만 아니라 노트북, 조종기, 각종 케이블들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들을 연결하고 설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드론에는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요. 김민준이 설명하면서 노트북 화면을 켰어요. 검은 화면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체온을 감지할 수 있어서 밤에도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드론이 날아오르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간절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작은 기계에 제 아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위에서 내려다본 초원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차가운 땅 위에 때때로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김민준이 설명하길 그것들은 작은 동물들의 체온이라고 했어요. 1시간, 2시간. 드론은 계속 초원을 샅샅이 훑어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붉은 점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탱글이 크기의 열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동쪽으로 가봅시다. 김민준이 조종기를 조작하며 말했어요. 그의 집중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제 아들을 찾아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오전 9시쯤 드론이 게르에서 약 5km 떨어진 바위 절벽 근처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다른 붉은 점보다 훨씬 큰 열원이 나타났어요. 저게 뭘까요? 제가 흥분해서 물어보자 김민준이 드론을 더 가까이 보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면서 그 정체가 드러났어요. 바위 틈새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인형 같은 것이었습니다. 탱글이다. 저는 소리쳤어요. 바트채책도 급히 달려와서 화면을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바위 사이에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움직이지 않아서 처음에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만 열화상으로 봤을 때 체온이 유지되고 있어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즉시 GPS 좌표를 확인하고 경찰에게 알렸어요. 구조대가 그곳으로 향했고 30분 후 탱그리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큰 다친 곳은 없었어요. 탱그리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의 작은 심장 박동이 제 가슴에 전해져 왔고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김민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이 바뀐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 자체가 선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김민준의 드론은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습니다. 탱그리를 구출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회복되는 동안 저는 김민준에게 드론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조종기의 복잡한 버튼들, 화면에 나타나는 각종 수치들, 그리고 바람과 고도를 계산해야 하는 복잡함까지. 하지만 김민준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가르쳐줬어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어려워해요. 김민준의 격려 덕분에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혼자서도 드론을 띄워 우리 부족의 가축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드론으로 초원을 살펴보니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였어요. 어떤 목초지에 풀이 더 많은지, 물이 어디에 고여 있는지, 심지어 가축 중에 병든 대체는 없는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길 잃은 가축을 찾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다녀도 찾지 못했던 양이나 염소를 이제는 10분 만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덕분에 밤에도 수색이 가능했고요. 부족 사람들의 반응도 점차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어른들도 실제 효과를 보고 나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목동들은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어요. 아르슬란,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20대 청년 바트바야르가 부탁했어요. 저는 기꺼이 그에게 드론 조종법을 전수했습니다. 곧 우리 부족에는 서너 명의 드론 조종사가 생겼어요.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나담 축제에서 드론으로 경기를 촬영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말 경주와 씨름 경기를 하늘에서 찍으면 훨씬 박진감 넘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축제 당일 저는 드론을 띄워 경기장 상공을 날았어요. 말 위에 어린 기수들이 초원을 질주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본 영상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관중들도 신기해하며 환호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몽골 전통방송국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 영상은 몽골 전역에 방송되었고 우리 부족은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인근 부족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드론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민중과 상의해서 다른 부족들에게도 기술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브라이언도 이런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드론이 실제로 생명을 구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생각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바타라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국 기술을 선호한다고 말했지만 드론의 효과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르슬란 동지, 정부에서도 이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타라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던 기술이 이제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김민주는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기술적 지원을 해줬어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주거나 고장난 부품을 교체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갔어요. 이제 정말 몽골 사람 같아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자 김민준이 웃었어요. 저도 이곳이 제2의 고향 같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게르에서 함께 전통 몽골 음식을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기술과 전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다른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곧 몽골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김민준이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한 달 후 몽골 초원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고 바람도 유난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드론을 띄워 일상적인 목초지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쪽 지평선에서 이상한 연기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부족이 음식을 만들려고 불을 피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드론을 더 멀리 보냈어요. 화면에 나타난 광경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불이었어요. 그것도 수십 년 만에 보는 대규모 산불이었습니다. 마른 풀들이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불길은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즉시 부족 사람들에게 경보를 울렸어요. 모든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게르도 철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의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얼마나 큰 불인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바트바야르가 급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드론을 최대 고도로 올려서 전체 상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불길이 폭 30km, 길이 50km에 걸쳐 초원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몽골 정부에서 급히 소방 헬기를 보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런 규모의 화재는 몽골 소방당국의 대응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강풍 때문에 헬기 운항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아르슬란, 우리 부족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부족 장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근 10개 부족이 모두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연락망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민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6시간은 걸릴 거였어요. 브라이언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는 미군 기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산불 진압 장비는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총과 탱크로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었어요. 이런, 정말 답답하군요. 브라이언이 주먹을 쥐며 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군사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바타라와 에르덴치맥도 정부 지원팀과 함께 도착했지만 그들 역시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몽골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이런 대형 화재에 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불길은 시속 40km로 번져나가고 있었고 우리 부족을 포함해 수천 명의 유목민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수만 마리의 가축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무렵 드론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영상을 보니 불길이 우리게르에서 불과 10km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새벽이면 우리 부족도 완전히 고립될 상황이었어요. 김민준이 와도 혼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바트 채책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이런 대규모 재난 앞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저는 기술의 진정한 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류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준이 정부 헬기를 타고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따라 트럭 3대가 더 도착했고 거기서 한국 기술자들과 대형 드론들이 나왔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해서 본사에서 특별팀을 파견했어요. 김민준이 숨을 고르며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12시간 만에 긴급 지원팀을 구성해서 보낸 거였습니다. 대형 산업용 드론 5대와 전문 조종사 4명, 그리고 최첨단 분석 장비들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브라이언의 변화였어요. 그는 적극적으로 한국 힘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군사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휘 체계를 제안했고 미군 통신망을 개방해서 더 넓은 지역과 연락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번만큼은 국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브라이언이 김민준과 악수하며 말했어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형 드론들이 일제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불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측정해서 최적의 대피 루트를 찾아내는 작업이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수천 가지 변수를 계산해서 불길의 확산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여기로 가면 안전합니다. 김민준이 지도상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강 너머 북쪽 지역이었는데 드론 분석 결과 불길이 닿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과 수만 마리의 가축을 그곳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부족은 이미 불길에 포위되어 고립된 상태였어요. 드론으로 물품을 운반할 수 있나요? 제가 물어보자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급 식량과 의료용품 정도는 가능해요. 하지만 사람을 구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브라이언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드론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저희 헬기로 구조하는 건 어떨까요? 완벽한 협력이었어요. 한국의 정밀한 기술과 미국의 강력한 수송 능력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드론들이 고립된 사람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헬기들이 그 좌표로 날아가서 구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타라와 에르덴치맥은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담당했어요. 첫 번째 구조 작전이 성공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불길에 포위된 가족 4명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드론이 정확한 착륙 지점까지 안내해줘서 헬기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후 내내 구조 작전이 계속되었어요. 드론 편대는 24시간 교대로 하늘을 지켰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가장 안전한 대피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게 가능한 줄 몰랐어요. 에르덴치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바타라도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고립 지역에서 긴급 신호가 왔어요. 어린아이를 포함한 7명이 연기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악화되어서 헬기 운항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김민준이 결단을 내렸어요. 제가 직접 드론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는 가장 성능이 좋은 드론을 띄워서 헬기 조종사에게 실시간으로 기상정보와 안전 경로를 제공했어요. 10분간의 긴장된 구조 작전 끝에 마지막 생존자들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브라이언이 김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저는 평생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의 기술이 보여준 진짜 힘을 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주는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산불 진압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몽골 정부가 한국 기술의 공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CNN을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이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브라이언이 카메라 앞에서 한 인터뷰는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의 드론 기술이 2,00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기술입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30년간 군사주의를 신봉해온 미군 고문관이 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증언한 것이었거든요. 몽골 젊은이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총을 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드론 조종사가 되기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몽골 정부는 전국 각지에 드론 교육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커서 김민준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트 채책이 말했어요. 탱그리도 매일 김민준을 따라다니며 드론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울란바토르에서 성대한 시상식이 열렸어요. 김민준과 한국기술팀은 몽골 정부로부터 최고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저도 한국기술의 전파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몽골 대통령이 한 연설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따뜻한 기술력이 몽골의 미래를 밝혀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과 몽골 간의 새로운 기술 협력 협정도 체결되었어요. 앞으로 10년간 드론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브라이언도 변화했어요. 그는 백악관의 새로운 국제 협력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군사기술의 평화적 전환과 인도주의적 활용에 대한 정책 제안이었어요. 무기만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걸 몽골에서 배웠습니다. 브라이언의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 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어요. 6개월 후 김민준이 다시 저희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몽골의 상주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아예 몽골에 눌러앉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이곳이 제 진짜 일터인 것 같아요. 김민준이 게르에 앉아 전통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이제 그는 완전히 몽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부족도 많이 달라졌어요. 드론 기술 덕분에 가축 관리가 효율적이 되었고 전통 축제는 더욱 멋진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탱그리는 이제 제법 드론을 능숙하게 조종해요. 언젠가 김민준처럼 훌륭한 기술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김민준과 함께 초원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하자 김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맙죠.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800년 전 칭기즈칸이 바라봤을 그 별들 아래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고 기술이 사람을 향하는 세상을 말이에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몽골 유목민과 평화를 향한 기술의 힘을 믿는 한국연구원의 따뜻한 이야기였는데요. 기술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르슬란처럼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